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방교육부를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법원과 의회에 이어 미국 문화를 백인 위주로 컨트롤하려는 뜻입니다. 백악관은 펜실베니아 대학이 과거에 성전환 선수를 대회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1억 7,500만 달러 지원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해체 행정명령이 내려질 교육부도 비슷한 이유로 메인주의 킨더가든에서 대학까지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UC 계열 대학은 채용 시 소수의 차별을 막는다는 뜻의 DEI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DEI는 죽었다고 선언한 국방부에서는 메이저리그의 상징 제키 라빈슨에 대한 군 기록도 삭제했다가 반발이 강하자 되돌려놨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추방 판사가 맞붙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악명 높은 갱단 멤버라면서 엘살바도르 감독으로 보낸 베네수엘라인 다수가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법무부도 인정했고 마이애미 헤럴드도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추방 가능하다는 게 행정부의 주장입니다. 소셜 시큐리티국 폐쇄와 대규모 해고 발표에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경기 침체를 피해볼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단호함 또는 완충 장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방 상무장관이 팍스 텔레비전에 출연해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이해 상충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상무장관이 특정 회사 주식을 사라고 장시간 홍보를 해도 넘어가는 이상한 미국이 됐습니다. 연방 수사국장과 법무장관도 일론 머스크의 최근 행동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테슬라 딜러에 대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와 가자 주민을 조이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조교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동조하는 반유대주의자라는 이유로 구금됐습니다. 대학 측은 그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고 불법 활동을 한 사실을 모르며 그의 구금 사실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맨 앞에 섹션에 대통령이 과연 교육부를 폐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여러 일들 최종적으로는 교육부가 폐쇄 내지는 해체, 파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4년 무엇을 말하는가, 더군다나 소수 인종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행되면은 교육부 폐지, 그러면 이제 광범위하게 학생과 가족에게 영향은 미치겠죠. 커리큘럼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각 교육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요한 연방정부에서 주는 학자금 같은 재정 지원과 보조 프로그램, 특히 장애인, 빈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연방교육부는 각 주정부의 커리큘럼과는 달리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로서 고등교육은 아직까지 괜찮다고 좋다고 하지만 고등교육 바로 전에 아래까지 고등학교까지 킨더가든에서부터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지 하는 연구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농촌의 경우에는 그 교육에 대해서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 학생들이 형평성을 이루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연방정부가 많이 했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또 민권법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되는데 성공한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인종들 차별받지 않게, 차별은 언제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별받지 않게 한다는 정부의 그 기치를 걸면서 연방교육부에서 민권법, 인권법에 따라서 많은 것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네요. 린다 맥마운 교육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내릴 행정명령은 연방교육부 폐쇄 쉽진 않지만
쉽게 하도록 뭔가를 일을 하고, 왜냐하면 의회에서 하원에서 먼저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상원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되는데 지금 53대 47이기 때문에 60표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봐라. 이미 교육부는 한 반 정도는 직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 권한을 주정부로 부모에게로 돌리는 거지 이건 아무런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없다. 서비스 프로그램 중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목표 자체가 정치적인 이념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이 교육부를 보수 측에서는 너무 진보적인 그런 것에 입각을 해서 한다. 그리고 뭐 자유롭게 하면 되지. 특별히 뭐 빈곤층이라고 뭐 소수 인종이라고 왜 그걸 연방교육부에서 그것까지 연방교육부를 만들어서 해야지 되지? 라는 그런 그 반대 주장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연방교육부가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거야. 특히 여기도 국내에서는 DEI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국내 정책에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많이 하는 분들이요. 본인들의 자녀들이 아이빌리그 대학교에 다닌다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고 한다고 DEI 그게 왜 있어야지 돼. 우리 아이에게도 피해가 될 거야. 오히려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닌 다른 인종들 뭐 이런데 뭐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 물론 이 DEI의 성소수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작은 것만 보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인 대 다른 소수 인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소수 인종끼리는 약간 싸움을 붙이죠.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어퍼머티브 액션도 봐. 코리안 아메리칸보다 성적이 낮은 다른 소수 인종 학생들을 이것 때문에 붙여주니까 이거 우리 백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거 없애야지 하고 없앴죠. 그 다음이 DEI거든요. 이건 전체적인 모든 인종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정부에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거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또 미국이 지금까지 위대한 나라가 된 데는 힘없고 그리고 나와는 다른 다양성의 사람들, 종교적인 데서나 인종적으로나 가정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가능하면은 그것에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선입견을 두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 기회를 좀 같이 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퍼머티브 액션, 뭐 DEI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DEI는 뭐 최근에 생긴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연방 정부가 이거 세뇌시키는 거야. 특히 이제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걸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아주 극보수적인 띵크탱크가 만든 트럼프 임기 2기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2025의 목표를 지금 이뤄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론에 따르자면 여론은 한 60% 정도는 연방교육부를 없애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도전 많이 했고요. 그냥 의회에서 틱톡 같은 것 국가안보에 위험하다, 위협이 된다 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이거 미국 회사에 팔아야지 돼.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금지시켜야지 돼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인가 들어와서 다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의회. 그러나 공화당은 뭐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다 묻어서 가려고 합니다. 내 자리 지키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필요하니까. 트럼프에게 반대해봤자 온갖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런 것들 다 탈탈 털리고 직업,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이라는 일자리까지 잃게 될 텐데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복종을 하니까 의회 접수했죠? 법원에 지금 열심히 대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의회가 입법이라면 법원이 사법이고 그 다음에는 행정부는 장악을 했으니까 문화적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 문화
이걸 이제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거고요. 연방교육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한 4,700명 가운데서 지금 반 정도는 해고가 됐고요. 1년 예산이 2,68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DEI라든가 여러 가지 뭐 노예 시대에 뭔가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갖고 또 목줄을 죄죠. 심지어 사립학교도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있으니까. 공사 합동 연구라는 게 있고 그 연구의 꽃이 뭔가를 발견을 해서 발명을 하고 해내서 수십 년 만에 이뤄내고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 무슨 뭐 이런 많은 상들을 미국이 많이 받는 이유가 그런 거죠. 민과 관이 합동으로 뭔가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미국처럼 그렇게 고등기관에 돈을 많이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도 뭐든지 다 알아서 하고 UC 계열 같은 경우는 공립대학이지만 너무 좋은 공립대학교 가운데서 아이비리그죠. 연방정부가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어제 우리가 누구를 채용을 할 때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제는 그거 안 하겠다. 한 원페이지짜리 써내라고 했나 봐요. 그럼 이제 뭐 소수인종이 됐건 성소수자가 됐건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됐건 본인의 스토리를 적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자라났는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거 이제 활용하지 않기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고등교육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게 UC 계열인데 그 UC 계열에서 이제 안 하겠다고. 지난 10년 동안은 이런 거 한 것을 선두주자였죠. UC 계열이. 그래서 많은 대학이 따라가기도 했고 연구해보면 다양성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뭐든지 낫다. 이건 업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드만삭스도. 우리도 해보니까 용자 해주고 뭐하고 하려면 그쪽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게 나으니까 우리는 DEI가 좋다 하다가 처음에는 계속 하겠어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무서워서 쏙 꼬리 내리고 DEI 안 한다고 했죠. UC도 버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적도 있어요. 이거 싫다고 보수적인 곳에서 UC 소송을 당해서도 법원에서는 That's okay 라고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눌리고 맙니다. 그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리버럴 하잖아요. 뭐 노스다코타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또 텍사스주 같은 데는 아예 주정부 차원에서 이 DEI 같은 것을 없애버리기도 했고요. 뭐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미시건 대학교 최근에 역시 UC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이잖아요. 아이빌리그인데 교수 채용할 때 DEI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버티다가 그렇게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DEI가 소수인종에게 너무 특혜를 줘. 이것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이 읽는 것은 백인을 차별하고 있어. 백인이 역차별당해. 이게 바로 어포머티브 때 시작됐었던 그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제 교육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DEI 같은 경우는 꼭 교육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긴 내용의 기사들이 많았는데 뉴스가 쏟아지니까 제대로 전해드리지도 못했어요. 오늘 리뷰 정도라도 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제일 연방 정부 부서 가운데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이거 아니야 하고 앞선 나라가 아니라 앞선 부서가 국방부죠.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DEI는 죽었어. 그 이전에 DEI 죽었어라고 말하기 전에 합참의장부터 저 사람 흑인이 아니라면 합참의장 됐겠어? 하고 합참의장 사무실 복도에 쫙 역대 합참의장 사진 걸어놓은 곳에서 쏙 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키 라빈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소프트 파워 중에 소프트 파워죠.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LA 다저스로 이제 이름도 바뀌었었고 그 전에 2차 대전 때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키 라빈슨이 군복무할 때는요 엄청나게 차별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방부 그런 웹사이트에 이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야구의 전설이 되기 전에 어떻게 군복무를 했는가 그런 스토리를 자랑스럽게 올려놨었거든요. 그거 싹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워치하고 있는 거예요. 워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끝까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워치하고 있다가 이
이거 뭐지? 해서 다시 제키 라빈슨 거는 올려놨는데 2차 대전 당시에, 그리고 이제 1944년도, 그때는 이제 2차 대전, 한국이 1945년도 8월 15일이잖아요. 그 직전이죠. 7월 6일에 라빈슨이 군대 버스에 탔습니다. 군인이었으니까. 근데 운전수가요, 너 저쪽 버스 뒤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키 라빈슨이 거부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친구예요. 제키 라빈슨.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권도 갖게 됐고, 이렇게 목소리를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높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구도 잘한 거죠. 아무튼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그래서 운전사가 뒤로 안 가니까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왔죠. 그래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구금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군법을 지키지 않았다나 해서, 요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 같은 피눈물 나는 저항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제키 라빈슨에게 메이저 리그에서 그가 이룬 많은 것들에 대한 그 고마움도 고마움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고마워해야지 될 의무라고 그 사람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고마워해야지 마땅하죠. 군법에 의해 회부됐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자랑스럽게 군대의 국방부의 웹사이트에 실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꼭 아프리칸 아메리칸 뿐만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 군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군인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육군사관학교에 코리안 아메리칸 그 생도들 그 뭐 모임 같은 것도 다 없앴잖아요. 일본 사람들 이런 것도. 이거 다 DE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었고요. 그리고 나바호 쪽에 이제 암호 통신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암호 통신병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제가 잊었어요. 그 너무너무 유명한 그 원주민인데요. 원주민이에요. 암호 통신병. 어떤 일을 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 사람의 스토리도 제키 라빈슨과 비슷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겠죠. 그것도 싹 없애버렸고, 442 연대 전투단. 거의 여기는 그 일본인 2세로 구성된 그 전투단, 이 기사도 삭제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싸우고, 일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어땠겠어요? 그런 것들도 다 지워버렸다가 뭐 일부는 다시 올리고 일부는 여전히 지워 있고, 지워진 데 이렇게 코드 보면 DEI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뭐 합참의장 사진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면 됐겠어 하면서 내린 국방부인데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 능력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DEI가 없든 어포머티브가 없든 그게 더 유리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하셔도 좋겠다. 이게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 좋아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키 라빈슨이 1972년도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건데, 이건 이제 많은 그런 걸 내리고 삭제하고 했었다는 것은 그건 백인들 스토리만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역사를 지우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복원되지 않은 많은 스토리들은 지워진 거죠. 그 국방부 내에서. 그리고 새로 쓰여지는 역사는 무슨 역사겠어요? 그럼 백인 중심의 역사죠. 근데 백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백인 중심만으로 우리만 그렇고 너희는 우리 아래니까 열등하니까 밑에서 기어 했다면 미국이 이런 미국이 됐겠어요? 아니죠. 앞으로도. 그럼 이게 바람직할까요? 그 의도 자체가 DEI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한 의도 자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져야지 된다는 의도, 제키 라빈슨의 스토리마저도 국방부에서 삭제해버렸다면은 이런 것이 더 발전적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가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이 제키 라빈슨 그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있었던 뭐 어디 가면 물 먹는 데도 다르고 뭐 버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식당, 그리고 뭐 역 같은 데의 대기실도 흑인과 다른 인종,
보통 흑인, 백인, 흑백을 구분을 하지만 이런 거를 그렇게 하는 이것을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야지 된다가 이제 없어야지 된다가 연방 계약을 할 때 조건이에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없지만 그런데 그런 조건을 이미 없어서 구태여 그걸 없앨 필요도 없는데도 그런 조건은 이제 연방 계약하는데 필요 없다. 반대인 거예요. DEI를 연방 계약을 할 때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제품이고 하면은 뭐 여기 DEI 여성도 들어갑니다. 여성도 소수니까.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소수인종이라든가 이런 제품들도 많이 고려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은 한인분들은 지지를 하시는 건데요. 군대에서의 성전환자 복무 금지를 판사가 차단을 했어요, 일단. 판사가 차단을 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은 트럼프의 여러 가지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뿐이야. 여기에 동의하시는 그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에서의 성전환자를 군복무를 못하도록 한 이런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판사는 왜 그거를 시행을 금지시켰냐 하면은 너무 의도가 항상 뭐 결과도 중요하고 규정도 중요하지만 의도가 더 중요할 경우가 많잖아요. 의도가 너무나 적대감에 차이에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판사는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헌법적인 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 말하는 표현이 너무 뻔뻔스럽고 모욕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인간인데 그 인간을 부적격자로 낙인을 찍어버렸다. 사실과도 또 결론을 내린 뭐 이 사람이 있으면 이 군복무가 어떻게 돼? 이거 사실과도 관련이 없다. 법무장관은 당장 이제 항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할 땐 부대의 어떤 그 군의 응집력 같은 것이 줄어든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판사는 그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 다시 이제 연방교육부를 폐쇄하는 것과도 좀 연관이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을 한 선수 문제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1억 7,500만 달러 지원하려고 하던 것을 보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 2021년과 2022년도 과거의 것까지 다 들춰내서 성전환한 수영 선수를 학교 대회에 참가시켰다 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얘기한 것은요. 우리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를 세부 사항을 받지 못했는데 항상 그때는 그 전국 대학 체육협회요. NCAA죠. 그리고 아이빌리그 운동선수 참가 정책 이 두 가지에 우리는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학은 이것도 이제 한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여자 팀의 성전환한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런 선수들이 들어가는 거 이제 안 하고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원래도 너무너무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수치는 잊어버렸는데 너무너무 작습니다. 성전환을 한 운동선수들이 그 수치가 작다고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또 댓글 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지 될 처리해야지 될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다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이 되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정말 소수인데 이것 때문에 비용은 너무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국가가 점점 분열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가끔 이제 이런 것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그 반박도 충분히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학교는 더 이상 여자 팀에서 경쟁하는 그 성전환 선수 없다는 거 이제 펜실베니아가 얘기를 했고요. 유펜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항상 팍스에서 제일 먼저 크게 이제 보도를 하죠.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의 어제의 이 같은 발표가 이거 말하자면 맛보기야. 알았지? 알아서 해. 트럼프의 행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미리 조치해. 이거 맛보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DEI이거나 아니면 반유대주의 혐의로 콜롬비아 대학교에도 뭐 4억 달러 이거 안 줬죠. 뭐 하버드에도 마찬가지죠. 해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중요한 거죠. 문화의 변화도 있지만 세계 다른 나라의 중요한 대학들 연구, 특히 리서치에 있어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존스 홉킨스도 뭐 2천 몇백 명을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오늘 그 행정명령으로 메인주 얼마 전에 주지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모임에서 격돌을 했잖아요. 그런 적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메인주가 주지사가 성전환 선수들에 대해서 그걸 뭔가를 허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통령과 충돌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인주에 경고를 딱 보냈습니다.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 연방 교육부 자금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 성전환 선수들 금지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컬처,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 여기까지만 할까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입니다. 우선 경제 문제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오늘 좀 앞으로 뭘 봐야지 되겠다 하는 획 정도는 나와서요. 어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자율은 변동 없습니다. 예상대로 그렇게 하고 성장은 낮게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식시장이 그래도 좋게 마감됐던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위험하다 이런 그 신호는 없습니다. 불안전성이 있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경제는 아직은 안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이 내용을 탑뉴스로 쭉 보도를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3가지 의문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경기 침체인가? 막 주식이 폭락하고 소비자와 사업주의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슬로우해진다고 보는 건 사실입니다. 또 실업률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인플레이션도 불과 몇 개월 전보다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물가 인상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이 해왔던 말을 어제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동의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오늘도 이자율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던데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자율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돌아서 물건을 더 사고 그러면 또 물건값 더 오르고 하죠. 불확실성이라는 그 행정부의 4월 1일 날 해방의 날이다 하면서 상호 관세까지 붙이겠다고 하고 이럴 때 기업과 투자가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할까요? 어제 연준 의장이 계속 기자회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금 대부분은 경기 침체가 될 것까지라고 예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경기 침체의 기회, 나쁜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그때쯤과는 이제 정반대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럼 경기가 내려갈 그럴 가능성은 무엇으로 보는가 해서 이제 3가지를 지적을 한 거예요. 3가지 의미. 첫 번째, 행동 대 감정, 액션 대 feel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경기가 조금 슬로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의 대부분은 소프트한 지표입니다. 소프트한 지표거든요. 그 소프트한 지표라는 것이 기업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소비자 심리는 어때? 그런 설문조사 등등에서 나오는 거. 근데 행동은 그 필링이잖아요. 행동은, 액션은 그 하드한 지표죠. 딱딱한 지표. 실제 활동을 우리가 수치로 볼 수 있는 측정치. 이건 아직 약세가 아닙니다. 2월 달에도 고용 증가 괜찮았고요. 소매 판매 1월 달에는 나빴지만 2월 달에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예상보다는 못 미쳤지만. 그런데 이제 이 액션과 feeling 그 사이에 태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attitude라는 게 있어서 이 태도는 실제 행동으로 가기 전에 이제 나오잖아요. 사람이 feeling 하다가 소비자 신뢰지수 하다가 attitude가 어떻게 바뀌는가. 만약에 오늘 어디에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직원을 해고하진 않겠죠. 그 액션까지 가는데 attitude, 이러나 저러나 해고라면 얼마를 해야 돼. 그냥 한번 버텨볼까?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회사가 사람들을 정리해고 한대. 이거
이런 소문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한 달에 얼만큼씩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이 계획을 비행기표까지 다 사놨는데 취소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에리튜드, 행동으로 가기 전까지고, 그리고 또 그래서 야 이건 정말로 안 되겠네. 나 취소 했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이미 액션이죠. 행동. 그 행동이 지표까지 경제 데이터에 나타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 이 같은 feeling, 같은 그런 느낌, 신뢰도 같은 것이 내려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뭐 경제가 내려간다 하는 것, 뭐 물건을 사고 말고 어딜 가고 안 가고 하는 의사결정으로 꼭 연결되지도 않아요. 이건 바이든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소비자 신뢰도는 낮은데 계속 지출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것 갖고 버텼잖아요. 미국 경제가.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당파적인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요. 이런 때는 이제 소비자 신뢰가 내려가기도 하고 약간 또 변칙스럽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봐야지 되는 액션과 feeling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단호할까. 지난해 선거운동에서 관세를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 설마 그러겠어? 그리고 봐봐, 주식시장 조금 내려가면 멈출 거야. 안 멈춥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선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배팅이 틀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배팅이. 이달 초부터 이제 주식가 떨어지고 할 때 그래도 시장은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였거든요. 지난주에도 그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더 좋은 시절을 맞기 위해서 고통의 시기가 필요하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는 하지 않던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너무 힘든데 그걸 무슨 뭐 내일의 고깃국을 위해서 오늘 거기다가 확실하지도 않는데 베팅을 탁 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없죠. 근데 이제 하나는 지금까지는 바꾸지 않았어요. 관세 때문에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도 계속 밀고 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면 바꿀 수 있죠.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뚝 들리거든요. 그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전술을 바꿀 수가 있죠. 세 번째,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인가 아닌가. 완충 장치가 있나? 쿠션이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올해 한 뭐 2% 정도 성장할까? 지난해 2.5% 성장보다는 적지만 이거 2% 성장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요, 원래 가만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부터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률 등등 여러 지표를 볼 때 경제가 굉장히 강하지는 않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고 주택시장이 막 제자리에 멈춰 있다가 이쪽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뭐 7개월 만에 한 번 집값이 올랐다던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좀 두려우니까 지출을 좀 줄이죠. 저축이 바닥이 났네 하면서 12월 달에도 분명히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트럼프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가 됐어도 올해 경기 둔화는 그거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예측이 틀렸습니까? 예측이 틀린 게 반복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는 꼭 경기 침체, 리세션에 들어가야지만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경기가 조금 경기 성장이 조금만 둔화돼도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게 세탁소도 안 되고 뭐 식당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죠. 역사의 그 가이드라인으로 보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무튼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있지만 문제는 키를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향을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거 굉장히 무겁지만
무겁지만 대단한 뉴스이긴 한데 연방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 뭐 백악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나치 이런 데서 불복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연방 판사를 탄핵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방 판사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한 얘기인데 탄핵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8명. 근데 그 8명은 전부 돈에 관련됐거나 뭐 도덕성에 관련됐거나 이런 건지 본인이 판결한 것으로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는요. 뭐 개인적인 부정행위도 있었고 재정적인 부패, 형사범죄 이런 것으로 탄핵을 받았지만 그런데 공화당에서 지금 탄핵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또 목표도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그런 판사들이거나 한 7, 8명 되는데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되기가 쉽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의석 수로도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걸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미 댓글에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도 부패한 판사가 저렇게 많네. 그럼 부패한 판사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사람은 무조건 부패한 판사라고 봐야지 됩니까? 그럼 이게 또 행정부가 바뀌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항상 레드라인은 지켜야지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요 돈을 쫙 풀어서 판사를 탄핵시켜야지 된다라고 운동을 하는 그런 그 정치인에게 선거 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마이애미 헤럴드가 일면 탑뉴스에 이렇게 실었잖아요. 바로 이게 그 베네수엘라의 갱 멤버들을 엘살바도르에 그 정말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 비디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안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 너무 그냥 멀리서 보는데도 너무 그냥 아무튼 끔찍한데 물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를 받고 죄값을 받고 추방당하고 이런 것은 뭐 대부분 이상의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위대했던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소숫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지 된다. 근데요. 엘살바도르의 그 감옥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이 갱 멤버기 때문에 재판 절차, 법적 절차 다 필요 없이 그냥 쫓아내버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그 연방 그 법무부의 판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범죄 기록이 이 사람들이 그 엘살바도르에 그렇게 끌려가서 막 여기도 수갑 차고 발에도 수갑 차고 머리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막 완전히 그리고 무슨 마피아처럼 복면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범죄 기록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 많대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법을 적용을 했는가? 1789년도에 외국인 적대법.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을 추방할 수 있다는. 그 법에 따라서 특별한 정보도 없고 이름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이 거의 사장된 외국인 적대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연방정부는 과연 정당해? 하는 걸 보여주는데 마이애미 헤럴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내용. Many Venezuelain이라고 썼잖아요. 많은 베네수엘라인들, 엘살바도르의 감옥에 보내진 사람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없다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제까지 답하라고 했는데 왜 비행기 스탑하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안 했는가? 오늘까지 연장을 시켜줬던데요. 그 판사도 역시 일론 머스크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탄핵돼야지 된다고 지목된 판사입니다. BBC 방송의 한 어머니, 젊은 어머니의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 비디오를 보고 엘살바도르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야 라고 자처하는 그 대통령이 공개한 그걸 보고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어떻게 알았는가? 다들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네요. 아들이 문신이 있었답니다. 장미꽃하고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진 거래요. 그 문신 때문에 들어간 거야.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도 젊고 아들도 젊겠죠. 토요일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아침에 엄마한테. 엄마,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는 맞는 거예요. 엄마, 내가 추방당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 카라카스로 돌아갈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는 차라리 잘 됐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날 안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텔레비전에서 아들이 엘살바도르 감옥에 이렇게, 그걸 어머니가 본 거예요. 젊은 엄마가. 근데 이 아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16년 동안의 엄마는 못 봤대요. 그 전에 페루에도 있었고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거주한 지가 18개월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1430마일이나 떨어진 엘살바도르 감옥에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는 그 무서운 장면을 엄마가 봤잖아요. 그 엘살바도르 감옥 이름 자체가 테러리즘 구금센터라는 대형 교도소죠. 손발의 족쇄를 다 채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트렌데 아라구아, 이 베네수엘라 갱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설령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갱단이다. 이 어머니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갱단이 무섭다고 뭐 이랬는데 그냥 같이 거기에 휩쓸려 간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 갱단은 백악관의 표적이 된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을 대대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체포를 하겠어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저런 나쁜 사람들을 대통령이 다 뽑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 하고,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범죄 조직, 성매매도 하고 마약 밀매, 살인도 하고 갱단.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가르시안가 보네요, 이름이. 그 사진에서 문신을 보고 아들인 걸 알았는데 무죄예요. 우리 아들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아들이 미국에서 이발사로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범죄 기록도 없는데,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도 미국에서 범죄 기록 없다. 그러나 그 법, 1789년도에 외국인 적대법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대통령이 그냥 바로 추방해버리면 되는데, 추방도 그 나라로 추방하는 게 아니라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을 해버린 거죠. 물론 거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펜타닐을 밀매했다든가 살인자도 있고요. 갱단 멤버도 당연히 있고 등등. 그래서 어머니는 미국에서 아들을 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우리 아들은 갱단에 속한 적이 없고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발사였다니까요. 불행하게도 문신이 있어요. 장미와 가족 이름. 그리고 또 다른 엄마도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저런 감옥에 들어갈 아들이 아닌데 도대체 뭐 이러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BBC 방송과 인터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잔혹한 갱단과 관련이 없어요. 이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머니들은 멀리 있었으니까 모르지만, 일단 미국의 관계 당국이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그쪽으로 추방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르시아라는 앞서 말씀드린 그 청년은요, 친구들과 같이 3명 친구들과 같이, 가르시아인지 아니면 이 청년인지 같이 미국으로 입국을 해서 그 4명이 다 지금 갔답니다. 4명이 다 갔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어머니는, 아들은 이 또띠아 만드는 그 밀전병처럼, 우리 또띠아 하는 거 아시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또띠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어떤 때는 이제 가족들과 이 남미 사람들, 중미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저도 이 미국에 처음에 왔었을 때 이제 식당을 했는데, 저 식당집 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은 식당을 했는데
아미고가, 아미고 이름도 몰라요. 아미고라고 불렀어요. 우린 너무 친했는데. 멕시코에 막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해요. 엄청나게 아무튼 가족 관계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전화를 하고 하는데, 아니, 12시간씩 일할 때도 있었고, 일요일마다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4명이 다 달라스에 살고 있고, 정말 착한 아이들이에요. 이건 실수예요.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살바도르 감옥에 보내진 건. 그래서 이제 많은 어머님들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포에 떨고 있겠죠.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커뮤니티는 미국에서 얼마나 지금 위축됐을까. 갱단은 갱단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고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사람들,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올바르게 살고 있겠죠. 코리안 아메리칸들과 똑같이. 근데 기준이 너무나 뭐 정확하지가 않고 그렇다는 얘기라고. 또 베네수엘라 이민자들, 특히 이제 플로리다주 남부에도 많이 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베네수엘라에 무슨 뭐 니콜라스 마두로 뭐 이런 것을 폭정 같은 것을 피해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본인의 그런 정치학적인 이유로 베네수엘라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가혹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고요. 뭐 캠페인 당시부터 그렇게 했었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BBC 방송은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면서 현재 미국에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억압과 불안정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떠났는데 그런데 뭐 도대체 내가 살던 동네에는 갱단이 있었지만 베네수엘라 여기는 갱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무서운 곳이네 지금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한 그 베네수엘라 사람도 있습니다. 강예신의 오늘의 미국입니다. 자, 제가 미국에서 이런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미국인들에게 일론 머스크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주식을 사라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던데요. 미국의 장관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회사, 특정 주식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 루트닉과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하워드 루트닉을 재무장관을 시키려고 얼마나 일론 머스크가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 재무장관 자리는 조지 소로스의 수제자면서 동성애자인 스캇 베센트에게 돌아가고 하워드 루트닉은 상무장관이 됐습니다. 어제요. 인기 있는 제시 워러스 프라임타임 터커 칼슨 해고되고 들어간 그 자리에 출연해서 얘기했어요. 뭔가 이 쇼에서 제시 워러스 프라임타임 이 쇼에서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요. 테슬라 사세요. 이 사람 주식이 일론 머스크 주식이 이렇게 싸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다시는 이런 싼 가격 안 나옵니다. 사세요. 로봇 뭐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런 회사가 주식이 이렇게 싸요? 완전히 무슨 시장 통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Buy Tesla. It's unbelievable that this guy's stock is this cheap. It'll never be this cheap again. The robots he's building, the technology he's building, people are going to be dreaming of today and Jesse Waters and thinking, gosh. 그 뒤에도 엄청나게 길게 얘기했어요. 미국 최고의 기업가, 최고의 기술, 뭐 테크 업계의 뭐 선두주자, 최고의 기업 리더가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이상해요. 왜 공격을 하죠? 우주인을 구한 사람이에요. 왜 9개월 동안이나 거기에 갇혀 있다가 스타링크 타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가짜를 엄청 많이 뿌렸어요. 바이든 때문에 그들이 9개월 동안 거기 갇혀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농담이겠죠. 지금껏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멋진 로봇을 만들고 있고 옵티머스 검색해보세요. 아주 이름까지 팍팍 불러주면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 모두 로봇 살 거예요. 가격이 약 3만 달러입니다. 테슬라 로봇을 사는 거예요. 옵티머스 사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제시 워러스가 그거 언제쯤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뭐 2020 몇 년이라고 하던데 26년, 27년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상무장관이 내가 테슬라 주식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웃기까지 해요. Gosh, I should have bought Elon Musk's stock. I mean, 장관이니까 이해상충이라서 이해상충 지금 다 하지 않았나요? 더한 것은요. 이 상무장관이 쇼에 나와서 이 같은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만들었고 지금은 아들들이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장관이 됐으니까. 투자은행, 캔터 피츠럴드, 테슬라 주가 상향 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나와서 막 사라. 오늘 아침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가 내려갔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당장 이게 이런 게 탄핵감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 같으면. 근데 안 그러겠죠.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에 자동차를 5대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테슬라 선전해줬잖아요. 대통령 운전면허증도 아마 없을걸요? 늘 부자라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운전면허증이 있었으면 시운전까지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는 그 해시태그 붙여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에서 하는 일 등등 때문에 이거 연방 수사국이 지금 수사합니다. 연방 법무장관은 국내 테러다 이렇게 딱 성격을 결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스와팅이라고 해서 아주 어디에 전화를 걸어서 사람들을 막 그 법집행관을 출동시키게 해요. 테슬라 이쪽에 뭐가 있다. 이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가 하면 막 딜러에 불도 나고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국내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하워드 로트닉이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사세요 이런 얘기를 또 다른 그 아론 루퍼라는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걸 바로 직전에 상무장관 지나 레이몬드 그 상무장관이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그림을 사세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사다니 농담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상무장관의 그 뭐 투자은행에서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테슬라가 지난 닷새 동안 5% 내려갔고 지난달에 35% 올해 지금까지 42% 내려갔는데요. 또 다른 JP 그 모건의 분석가는 자동차 산업 역사상 이렇게 빨리 주식값이 하락한 경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테슬라를 굉장히 그 지지를 했었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전문가 뭐 댄 그 아이브스라는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위기다. 테슬라는 위기다. 근데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은 아직도 믿고 있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주식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꼭 트럼프와의 관계, 정보 효율부와의 관계,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 자체라는 거죠. 상무장관은 하워드 로트닉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로봇 뭐 얼마나. 근데 테슬라가 자동차를 자동차로 승부해야지 자꾸 거기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한다, 생산한다, 뭐 이런 것도 안 하기로 바꾸면서 로봇,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에 집중한다던가.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에 로봇이 들어가느냐, 인공지능이, 그게 아니라 자동차는 자동차의 고유의 어떠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주식값이 하락한다. 성장이 주춤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자,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서 간단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정부 아래서 이 사회보장제도가 트럼프 대통령 절대로 손 안 댄다고 아주 약속의 약속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사회보장제도에서 낭비, 뭐 잘못된 지급 이런 것이 1% 미만이라는 믿을 만한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도 모든 걸 지금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새로운 내용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미국 사람들은요. 전화로 걸어서 사회보장제도 그 소셜 세큐리티에 관해서 뭐 바꾸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못 합니다. 온라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가야지 돼요. 근데 사무실도 너무 많이 폐쇄가 되고 직원들도 없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소셜 세큐리티 이걸 받는데 그런 분들 어디 저기 시골에 사시면 인터넷도 안 되고 그거 뭐 한 달에 얼마를 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좀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어딜 가자니 운전을 할 수가 있나요? 자녀는 저쪽 도시에 나가서 살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약화를 말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거 뭐 폰지 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사회보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갱 멤버를 벌 주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낭비 같은 것을 막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낭비라고 하면 이 부서가 낭비가 가장 적은 부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칼을 들이댈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사회보장제도도 이 소셜 시큐리티도 내가 70세까지 될 때까지 구태여 기다렸다 받아야지 돼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때의 입장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해외와 관련된 몇 가지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입니다. 젤렌스키와 러시아. 이 젤렌스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러시아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는 것에는 합의했습니다. 날짜는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의 컨트롤권을 미국에 넘겨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핵시설을 포함해서. 그랬다고 하고요. 중동은 이스라엘이 점점 더 많은 가자 지구의 영토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자 주민 이동이 불가능하게 아주 중앙 통로를 딱 막아버렸고요. 미국에서는 친팔레스타인계 그 조교를 구금했습니다. 비자 있는 조교입니다. 하마스 선동을 지지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인도 국적 조지타운 대학교의 바라드 칸 수리 이민 세관국에 의해서 구금됐답니다. 팍스뉴스에서 제일 처음 보도하더군요. 미국의 외교 정책에 해가 된다. 추방하려고 구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추방 이거 중지하고 이제 청원을 하고 있고 조지대학교의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의 대변인은 이 조교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에 관한 뭐 박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았고 지금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고 그가 불법 활동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고 왜 구금했는지 이유도 학교는 전달받지 못했다. 우리는 상하탑으로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서로 다르고 뭐 어렵고 뭐 논란이 되고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학교이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심의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의 고등교육이 발전한 이유가 그런 거죠. 의견 상충이 있어도 의견 대립이 있어도 그걸 말로써 논리로써 풀고 그러니까 디베이트가 미국에서 유명한 거죠. 그렇죠? 안 돼 하면서 이거 잡아가두는 법은 별로 없다는데 이거 마흐무드 칼릴 콜롬비아 대학교의 그 석사 과정에 그 대학생과 마찬가지죠. 이 학생 추방하려고 해서 구금했는데 뉴저지로 이송됐습니다. 추방 못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추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뭐 친이스라엘 정책에 방해가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아들이 온갖 일을 하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벨그라데 수도에 가서 아주 특정 정치인을 팍팍 지지하고 거기에 딱 트럼프 타워 호텔 프로젝트 이런 거 그러니까 장사와 정치가 막 섞여가지고 이런 활동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조지타운 대학교의 조교와 마흐무드 칼릴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합법 신분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릴까요? 어제도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존 F 케네디 파일이요. 음모론자들 엄청 좋아하고 지금 열심히 찾을 겁니다. 조금씩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생전 처음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이제 예정됐었던 것이기도 하고. 역사가들에게는 좋죠. 막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 케네디가 암살된 게 1963년인데 그 뒤에도 미국인들 정신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막
러시아도 갔다 왔고 했던.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송되던 도중에 동네 뭐 술집 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져? 그 술집 주인도 병에 걸려서 나중에 숨졌잖아. 이게 있을 수가 있어. CIA가 개입했어, 뭐 했어. 아주 더 흉한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국가적인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미스터리가 있으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런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가 숨지고 반세기도 넘었는데도 대통령은 딱 우린 투명하게 한다. 국민의 진실을 알리도록 해라. 뭐 이런 문서들을 공개를 한 건데 그다지 뭐 새로운 게 나온다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1992년도에 의회 법에 따라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새롭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USA 투데이가 보도하는 거 보니까요. 많은 문서가 스캔된 거래요. 공개된 게.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니까 흐릿해지고 읽기도 어려워졌고 대부분이 1960년대에 여러 뭐 사진, 음성 녹음도 있다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올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케네디가 CIA를 불신했고, 멕시코시티에서 그 암살자인 리 하비 오스왈드를 뭐 감시했다던가, 살해된 그 전후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인데, 결정적으로 이게 무슨 그 오스왈드가 혼자 한 게 아니야라는 그런 증거는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정도 그 댈러스 나이트클럽 주인 잭 루비가 또 리아비 오스왈드를 그 총으로 쏴서 숨졌잖아요. 뭐 그 사람은 또 그런 이 사람이 재판이 되면은 재판되는 과정에서 제클린 케네디가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뉴욕타임즈에 사실 두 가지가 저의 많은 시간을 가져갔는데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어요. 저야 뭐 뉴스 하는 사람이니까 이때 아니면 봐두기 힘들다 해서 봐둔 하나는 전에 3월 10일에 보도가 됐었던 건데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공식적인 헌법재판소에 그 여부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잖아요. 일면의 그 여러 가지 사진, 계엄령 선포에서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무력화할 뻔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실수를 한 거 있고 잘못 판단한 것도 있고 군부가 그렇게까지 충성하지 않을 줄 몰랐던 이런 것 등등 오산이죠. 그런 거 오산. 자신의 측근에 대한 오산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구누구를 체포해야 했는데 막상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가 됐고 또 하나는 3월 8일에 숨지셨는데 이분의 부고를 오늘 뉴욕타임즈가 엄청나게 길게 실었습니다. 이경원이라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저널리즘 대부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목소리를 준 사람 뉴욕타임즈의 표현이에요. 사형수였던 한국계 이민자 이철수가 석방되게 기사를 한 100번 쓰셨습니다. 12살 때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왔는데 중국 갱단을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 혐의를 받긴 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른 누구를 살해를 했는데 그게 이철수 씨는 자기 방어였다라고 해요. 저는 그 과거에 이철수 씨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였다고 하고 나중에 이게 석방이 됐죠. 이분은요, 그 세크라멘토 유니온에서 1980년대에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패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했고, LA 폭동 사건 때는 코리아타임스, 한국일보가, 지금은 코리아타임스 없습니다. 영문판 신문의 편집장을 지냈었고요. 1950년대에 웨스트 버지니아로 이민 와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로드니 킹 이후에 LA 폭동에 대해서, 그 폭동 때 코리아타임즈 영어 편집장을 했는데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이분의 부고를 이토록 길게 쓴 것은요. 이분이 계속 한국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 어떤 복잡한 뿌리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간 이식 수술 받으신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간 이식을 받았는데 그 간이 흑인의 간일지 백인의 간일지 에이시안 기증자에게 왔을지 누구에게 왔을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이시안계의 뿌리를
많이 이렇게 했었던 미국인 그 트립 가브리엘 기자가 쓴 부고. 이것도 이제 저에게는 오늘 좀 와 닿습니다. 오늘도 또 역시 길어졌네요. 제가 이래서 짧게 해야지 되는데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